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시간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소개하면서 올리는 추천글의 내용이 논란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조용한 삶은 아닌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막기 위해 90여 명, 90명 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구청 봉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박혜영 용산구청장은 보석 석방 뒤 첫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주제요. 경제 관련 주제가 오늘 첫 주제 잡혔는데요. 엔화입니다. 엔화값인데요. 우선 최근에 일본 방문하시는 분들 참 많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도쿄에 있는 긴자거리 가면요. 여기저기서 그냥 다 한국말만 들린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국밥집 가면은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일본 유명한 체인점 라멘집을 가도 이제 8,000원이나 9,000원이면 이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훨씬 싸졌다고 느껴집니다. 자, 올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 30%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셔서 관광을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저에 깔려있는, 바탕에 깔려있는 현상은 바로 엔저입니다. 엔화값이 싸진 겁니다. 물가가 우리보다 싸다고 느낄 정도로 상황이 된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하나 등장했죠? 최근 3개월 동안 원화와 엔화를 비교한 환율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100엔당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냐 환율이 이건데요. 일단 보시면요. 맨 앞에가 3월이고요. 최고가 4월인데 쭉 내려갑니다. 지금 쭉. 제가 가장 높았을 때가 1,000원. 100엔당 1,000원 정도 좀 넘었는데 지금은요. 9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는 8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100원 이상, 우리 돈으로 계산할 때 100원 이상 싸진 거예요. 지금 엔화값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영상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국밥 정도 하나 먹으려면 10,000원 주는데 일본 가서 맛있는 라멘 먹는데 8,000원, 9,000원이면 되더라.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네. 경제 분야, 국회의원 되시기에는 경제 분야 이런 거 다루는 공직에서 계셨었는데 엔화값 한마디로 말해서 엔저예요. 엔화값이 네. 뚝뚝 떨어졌거든요. 네.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지금 화면은 지금 3개월치만 나타나서 그런데 조금 한 2년, 3년으로 확대하면 길게 보면 예, 조금 길게 보면 그 폭이 더 큰데 원래 최고 한 3년 전에는 100엔당 1,300원 정도까지 했습니다. 1,300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많이 떨어질 때 이제 800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905원 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저 현상, 즉 엔화가 이제 약세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지금 일본 금융당국에서는 제로 금리를 지금 허용을 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제로 금리요? 예. 그래서 은행에 그 예금을 하면은 이제 이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의 어떤 가치가 그만큼 이제 약세가 되는. 그럼 제로 금리면은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안 주는데 그럼 반대로 대출도 굉장히 싼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대출도 굉장히 좀 싼 그럼 다른 편이죠. 나라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상이었던 아베노믹스라 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이제 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엔화로 이제 그 갚아야 될 어떤 예. 그런 어떤 곳들이 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제로 금리로 인한 초저금리, 제로 금리 예.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두 가지 예. 원인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엔저 현상, 엔화 약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요즘에 막 망설이고 있잖아요. 이거 경기 나빠질까. 그리고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만 유독 도드라지게 금리를 안 올려요. 오히려 더 내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은행들의 경제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엔저 현상의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 네.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에 가서 관광을 할 때 일단 물가 싸니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 돈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요새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 주식도 많이 사고요. 뭐 일본 여유 있으신 분들 일본 부동산도 좀 살까 말까 고민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방향을 거꾸로 돌려보면요. 일본 물건 값이 싸진다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일본 물건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싸니까. 품질은 뭐 이전하고 똑같은데. 그렇다면 수출이 일본이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경쟁자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냥 우리한테 좋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비싸져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예. 이게 주력 수출 품목이 겹쳐요.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이런 이제 주 수출 품목이 겹치는데 예. 이게 이제 전경련에서 2022년도에 전망치를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예. 초엔저 현상이 왔을 때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엔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다시 말하면 예. 엔화 가치가 1% 하락하면 예. 우리 수출 가격이 0.41% 하락하고 수출 물량이 0.2% 줄어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출 금액 증가율이 예. 0.61%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 증가가 둔화되는 거죠. 근데 최근 3개월만 봐서 엔화값 보면 거의 10% 넘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비율로 우리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연말쯤 돼가지고 통계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실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 수출 경쟁력에 이게 예. 문제가 된다는 게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관광 수지 적자입니다. 관광. 예, 우리나라는 관광 수지 적자가 심각한 나라예요. 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관광 오시는 분들보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요즘엔 더 심해진 건가요? 더 심해진 건데 1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그 1분기에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이 206만 7,7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오. 가서 1조 9,800억 원을 쓰셨습니다. 1조. 9,800억 1조 9천 거의 2조네요, 그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관광 수지 적자가 그동안에도 컸는데 이게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예. 국내 관광 산업에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국내 관광지하고 약간 대체제 관계에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덜 가시고 거기 가서 돈을 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를 뭐 휴가철에 어디든 가자 할 때 제주도와 일본이 같은 선상에 놓여서 선택의 대상에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선택의 대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엔화가 싸짐으로 인해서 굳이 비슷하다면 뭐 해외를 한 번 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선택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이게 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마냥 아니 일본 가서 이제 뭐 구경도 하시고 음식 사 드시고 할 때는 참 좋아요. 물가가 싸졌구나. 아예 한국보다 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걸 길게 본다면 우리한테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 경제에 데미지가 오는 거죠. 홍석준 의원 네. 이거 어떡하죠?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예, 그 박원석 그 의원님 말씀에 조금 더 붙이면 예. 수출 경쟁에 있어서 일본과 그 경쟁되는 가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타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타격인 게 뭐냐면은 예. 우리의 생산지가 주된 마케팅 국가의 그 해외 공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라인을 만들고 삼성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해외 생산 공장은 이런 어떤 일본 어떤 엔화 약세에 거의 뭐 영향을 좀 약하게 좀 받는 환율과는 거죠. 좀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좀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흡수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광인데 관광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크게 그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어떤 항공사밖에 없었고 그 항공사의 예. 어떤 항공료 비용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예. 이제는 저가항공이 생겨서 그렇죠. 저가항공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거나 뭐 후쿠오카 큐슈나 도쿄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 이제 관광에서는 더 영향을 과거보다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경제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워낙 영향이 많이 받. 그렇지만 단적으로 엔저 그리고 일본을 관광하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물가가 싸다.
뭐 이런 현상은 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뭔가 하나가 결정됐죠.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맨 밑에요. 맨 밑에. 오늘 이거 좀 크게 보죠.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원. 그래서 다음 달 말부터 이제 복원된 게 적용이 되는데 화이트 리스트가 수출 심사할 때 우대를 해주는 그 명단이 있거든요. 국가 명단. 거기에 그동안은요. 일본이 약간 우리한테 무슨 보복 조치하냐고 빼놨어요. 근데 이걸 다시 거기에 놓겠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면 그때 강제징용 문제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참 험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9년 8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서로 제외했죠. 빠졌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복원하고 일본이 또 우리에 대해서 복원하고 이게 좀 차례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한테 보면 굉장히 좋은 걸 수 있죠. 자, 그럼요. 앞서 5월에 유승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만나서 요 비슷한 얘기 좀 한 게 있거든요. 뭐 예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また輸出管理当局間の対話も精力的に行われ、その結果、日本政府として韓国をグループ A に追加することに向けて手続きを進めています。 자, 홍석준 의원님. 일단 한일 관계가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조금 순풍인데 이제 경제도 좀 순풍에 좀 드디어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화이트 리스트는 이제 그 전략 물자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수출을 할 때는 이제 그 일본 이제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개별적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경제적 협력이 이제 본격화됐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저런 어떤 한일 관계 정경이라든지 과거 문제를 이제 털어내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의의는 단순하게 이제 몇 가지 전략 물자에 대한 어떤 화이트 리스트를 이제 이렇게 복원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한일 간의 어떤 긴밀한 어떤 기술 협력 내지는 경제 협력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예. 그런 좀 계기가 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화이트 리스트 일단 어감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화이트 반대말은 블랙 리스트겠죠. 근데 요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복원됐다는 건데 예. 전재수 의원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예. 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연초에 이제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는 좀 부진하더라도 예. 하반기에는 바닥을 치고 일어날 거다 이렇게 그게 말씀을 이른바 하시면서 상저하고 이렇게 부른 겁니까? 예, 상저하고를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정부 관계자들 전부 다 전문가들 국책연구소 경제연구소 전부 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이었습니다. 코로나 봉쇄 예. 정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중국 경제가 새롭게 열릴 때 바로 그 시점이 하반기에 경제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떤 국제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민간경제연구소에도 지금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다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본의 엔저 현상까지 겹쳐버리니까 그러네요.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반대로 또 중국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예. 이것들의 어떤 중국 시장에 있어서 말하자면 점유율 이 부분은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미미하고 중국의 우리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예. 일본은 엔저 때문에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래버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올해를 넘어서서 올 하반기에는 예.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내년이 가도 지금 어려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이 경제 민생 그리고 외교도 경제 영토를 넓히는 그런 균형 예. 외교 말하자면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 중심의 예. 외교가 아니고 실용주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경제 어떤 전망 섞은 얘기를 하시면서 살짝 들어보니까 안에 가시가 살짝 있어요. 뭔가 중국과 간에서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그걸 살짝 찌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엔합값 요즘에 굉장히 약세 보인다는 이 내용 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드렸고요. 다음 주제 역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속에 요새 굉장히 잦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천 글을 쓰는데 많은 경우에 뭔가 정치적 현안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옥신각신 이게 뭡니까? 이런 시각과 아니 그게 왜 문제입니까? 또 이런 시각 이렇게 또 충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최근에 4건의 책에 대해서 뭔가 추천하는 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렸거든요. 2개씩 좀 묶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국 전 장관, 여기 보면 벚꽃전산책. 근데 이거 조국 전 장관 자체가 이제 논란의 인물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추천을 하면서 뭐 새삼 역량을 새삼 확인한다. 참 안타깝다. 뭐 대단한 인물인데 참 뭐 그렇다, 뭐야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논란이 한번 됐었어요. 그리고 그 앞서서는요, 이건 좀 시간이 꽤 지난 건데 이게 뭡니까?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것도 추천을 했는데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이 전하는 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이 거짓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뭔가를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느낌상으로는 속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도 들은 추천 글이었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이 2가지가 먼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게 나옵니다. 지난 4일에는 경제학 레시피라는 이런 책을 소개하면서 이것도 논란이죠. 경제학을 전문가에 맡겨두면 지배 이대에 올리기에 휘둘린다. 그래서 나온 때 당시에 논란이 아니 그럼 전문가가 경제를 안 하면 아마추어가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이거죠. 1950 미중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국제전, 미중 대리전 뭐 이렇게 본 책을 소개하면서 국제전임을 보여준다. 굉장히 여기에 공감하는 듯한 이런 추천글을 계속 썼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책 추천을 할 때마다. 자, 그럼요.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책 추천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계속 순서를 좀 내놓고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전쟁 73주년을 맞은 날 1950 미중 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선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와서 답습하는 거냐? 아니 그리고 6.25 당시에 북한이 적인데 적을 적이라고 지금 못 부르는 거냐? 이게 지금 여당에서 비판하는 뭐 여러 가지 줄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의도냐? 그렇죠. 무슨 의도냐. 근데 그 의도가 다 읽혀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을 계속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우리는 입장에서. 왜 6.25는 남침이죠. 예. 북한의 김일성이 남쪽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라고 다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마치 흐리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걸 국제전이라는 식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책임이 아닌 것이냐.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게 터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겁니까? 예, 마치 그러니까 김일성의 책임이 아닌 듯이 그 호도하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쟁이라는 말은 누가 썼느냐? 그거는 중공이 썼어요. 중국 공산당. 예, 중공. 예. 중국 공산당이 쓴 게 미중 전쟁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날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다음에 저는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도 한 말씀 드리는 게요.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 장하준 씨가 했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어요. 경제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경제 잘 살렸습니까? 아. 네,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다 속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세금 가지고 쓰자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정말 이해도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 내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신영복 선생이 쓴 책 이름이 더불어 숲이에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오. 근데 그 더불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했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예. 손혜원, 그걸 쓴 손혜원 전 의원이 말을 했어요. 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어요. 예. 전 대표가. 뭘 얘기했냐면 이 더불어가 예. 김일성이 쓴 회고록 책 제목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세기, 1세기, 2세기 할 때 그 세기. 예.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아, 세기와 더불어. 네. 근데 이 신영복이라는 분은요. 김일성주의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더불어 숲의 더불어가 예. 김일성의 회고록 더불어와 일치되니까 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김문수 전 지사가 사실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김일성주의자 아니냐. 아.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재수 의원께서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서 뭔가 지금 단단히 얘기를 해야겠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또 정치권이 예.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 어떤 인식 정도는 갖춰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추천했다라고 논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직 대통령이. 이건 상식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논쟁적 주제를 가진 책이라든지 예. 한 번쯤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볼 만한 그런 주제의 책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또는 우리 사회가 부족해가지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책들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 짱깨주의의 탄생 이 책은 있잖아요.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미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조국의 법고전 산책 이건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고전으로서 아직까지 읽히고 있는 책들을 일목요연하게 문제의식들을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예.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1950 미중전쟁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적 시각에서는 남침이 맞죠. 예.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하려고 남침한 게 맞죠. 근데 국제적 시각, 그때 당시에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냉전 시대가 정점에 달했던 그 시점에서 말하자면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러한 시각도 가능한 겁니다. 좁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넓게 보자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각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오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정적 국면에 전문가에게 다 맡겼을 경우에 우리가 IMF 맞았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전문가의 오류를 지적을 한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책을 추천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예. 정치권이 그런 논의를 이끌어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주장과 입장을 담고 있는 내용을 소개한 거다. 그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전재수 의원님 말씀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는데 일단 마지막 부분 이 미중 전쟁이라는 요 내용의 책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반응들이 좀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뭐 여러 반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겁니다. 김웅 의원.
김웅 의원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 의원 중에 속하죠. 근데 이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님 6.25가 1950년 미중 전쟁이면 임진왜란은 1592년 외중 전쟁입니까? 아 이게 외중 전쟁 임진왜란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네.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게 뭡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추천글의 내용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등장을 좀 많이 한다. SNS를 통해서 어떤 현황과 관련이 있을 법한 그런 책의 내용에 대해서 추천하는데 그게 딱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 같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논란을 부를 만해요. 더군다나 저 책을 소개한 날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6.25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날. 근데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냥 평론가가 아니고 어쨌든 그 한국 전쟁의 우리 참전 용사들에 대한 추모와 이런 얘기가 좀 담겼어야 되는데 예. 약간 정무적 고려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아 그런 얘기를 앞에다가 6.25 참전한 용사분들, 희생하신 분들 이런데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아니 자연인 문재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직 오. 대통령이세요. 전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는 다 정치적 해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저도 아쉽고요. 그러나 이걸 대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그 해석 내지는 반응 이것도 예. 제가 보기에는 오독도 있고 예. 그다음에 과민 반응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전쟁에 관한 논쟁은 이게 세계적인 논쟁입니다. 예.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가 발발론이 있고 예. 두 번째가 기원론이 있는데 예. 발발론이라는 거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여기에 있어는 이제 이견이 없어요. 예. 전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명백한 남침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한 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발발론을 따지는 책이 아니에요. 기원론을 따지는 겁니다. 예. 한국 전쟁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논쟁이거든요. 예. 그거는 국제전이라는 시각과 내전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원래 보수의 시각은 스탈린 체제의 소비에트 연방이 예. 꼭두각시인 북한과 중국을 내세워서 일으킨 국제전이다. 이게 보수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시각이고 예. 1981년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라는 유명한 한국전쟁 연구 석학이 역사 수정주의의 관점에 기초해서 예. 내존론을 최초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진보가 유지해왔던 입장인데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를 섞어서 복합 원인론을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보수가 전통적인 국제전이라는 입장을 버리고 저걸 갖다 발발론으로 오인하는 거죠. 저 책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남침 북침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건 이미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도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이 지정학적 위기에서 우리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과거의 한국 전쟁의 역사를 깊이 참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북침론을 옹호하는 것처럼 내지는 뭐 중국이 얘기하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독하고 과장하는 거는 또 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반론을- 예, 손을 드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무슨 진보 보수 나뉘어가지고 6.25가 남침이냐 북침인데 남침으로 딱 정리했고 근데 그거가 아니고 또 무슨 그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 국제전이냐 아니냐 뭐 예. 그걸 달리 본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뭐냐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게 그거는 당연히 맞죠. 예. 동의하시네요. 그걸 버린 거 아니에요. 국제전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6.25에 국제적인 이 나라들이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 혼용되어 있다고요. 복합적인 오. 거라니까요. 뒤에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 중국과 소련은 김일성 편을 들어서 예. 같이 세 나라가 합쳐갖고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지금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왔어요? 오. 유엔의 16개 국가와 그다음 미국이라는 엄청난 우방이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국제전도 되는 거죠. 누가 이거는 딱 분리돼 갖고 예.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라니까요. 왜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되거든요. 예. 조용히 살고 싶으시다며요. 잊혀지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 근데 왜 무슨 의도로 6.25 때 저런 걸 올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석주 네.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 박원석 전 의원님께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떤 현황과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어떤 추천글, 책을 소개하면서 추천글을 남기는데 그게 어떤 시점을 글쎄요 일부러 고려하는 듯한 그런 시점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빈도수가 지금 따져봐도 최소 지금 4번이 나왔거든요. 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 뭐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당 대표나 뭐 국회의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을 추천할 때는 거기 관련된 시점을 당연히 생각하고 이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저 추천한 책을 뭐 저도 압니다만은 예.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게 6.25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그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만 하더라도 14만 이상이 돌아가시고 그중에 12만 명은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5만 명 이상이 이제 부상을 입고 있고 유엔군도 미군 3만 3천 명을 비롯해서 3만 8천 명이 이제 사망 있고 북한군이나 중공군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이 예. 이제 사상자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제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대의 어떤 비극이고 우리 민족을 떠나서 어떤 인류 전체의 어떤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6.25 날에 이게 그 미중 어떤 뭐 대리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6.25 때의 어떤 우리 어떤 국군의 어떤 역할, 희생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파묻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북한의 그런 어떤 남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희석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저 책의 어떤 제목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이고 물론 어떤 국제적으로 소련이 어떤 탱크라든지 항공기를 지원하고 또 1차적으로 북한이 24단으로 남침에 들어올 때 10개 사단이 이제 소위 말해서 동북 항일 연문을 비롯해서 어떤 그 중공군에서 도왔고 또 그 이후로는 또 중공군이 본진이 본격적으로 예. 개입을 했기 때문에 중공도 엄청나게 했지만 그러나 명백한 가장 핵심은 결국은 남북한에 이런 어떤 피해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본질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하는 것 자체가 특히 6.25 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제목만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문에서 저 논평한 것만 보지 마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지금 하신 말씀들이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 것이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하신 말씀은 임진왜란 예를 들었는데 예. 그 한국 전쟁은 냉전 시대의 절정, 냉전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냉전 시대의 절정에 벌어진 한국 전쟁이고 임진왜란은 1592년도에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맥락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예. 자극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전혀 맥락이 맞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논쟁 좀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지금 이거 수사 중인데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럼 검찰이 뭔가를 파악을 한 걸까요? 구속영장.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최근에 잇따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추천글, 책 추천글 이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봤는데요. 다음 요 화면에 소개할 거는 어떤 주장 이게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여기 검사 출신 이렇게 뭐 소개돼 있죠. 그러니까 뭐 검찰 어떤 제도 이런 걸 좀 이 구상하고 짜고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인사죠. 근데 어제 어떤 이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 70% 이상은 대공수사권 이관이 되는 줄도 모른다 지금. 이거 지금 이관되잖아요. 대공수사권이 지금 국정원께 지금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게 나와서 이제 발칵한 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 발칵했죠. 이 얘기 때문에 지금요. 근데 앞서서요. 여권 인사 중에서 이런 맥락과 같은 주장들을 종종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 분 등장하는데요. 내용 좀 불러보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게 지금 이런 주장들이 좀 약간 맥락에 이어져요. 지금 김문수 전 의원이나 여기 지금 박인남 위원장이나 이게 얼토당토한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다. 아니다. 이건 자꾸 그동안의 어떤 모습이 오해를 불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비영 정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인환 위원장은 어떤 그 근거에서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예. 이게 전직 국정원장, 아니 전직 국정원 그 이제 퇴직자들 모임에서 안보 토론회를 했는데 이제 토론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국정원법을 개정했어요. 2020년도에 예. 민주당이 예. 단독으로 맨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요. 예. 단독으로 뭘 했냐면은 그 대공수사권을 이관시킵니다. 경찰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간첩을 잡은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네. 빼서 경찰 쪽으로 경찰 넘겨준다. 쪽으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국정원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간첩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더 분노하시고 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예.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그 맥락에서 그렇게 나오는 연결이 돼서 나온 주장이다. 예,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력 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입니다. 간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간첩을 누가 제일 주력적으로 그 임무를 맡고 있느냐? 그게 국정원하고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 그 업무에 사실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노하우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간첩이라는 건 정보에 의한 거니까 서로 트러스트, 신뢰가 깨지면 사실은 이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를 갖다가 아예 뺏어서 다른 쪽으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주력 부대를 아예 없애는 거거든요.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예, 왜냐? 물론 경찰이 잘할 수 있지만 경찰은 지금부터 그걸 보강해야죠. 그 전에 주력 부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신뢰관계를 앞으로 경찰이 또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비용도 들지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국가적으로 낭비인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 70% 이상은 대공수사권 이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원통한 마음을 저는 얘기하신 거라고 봅니다. 전진수 의원님, 지금 뭐 여기 화면 내용도 소개해드렸고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씀 들으셨어요. 말씀하시죠. 저 박인환이라는 분이 경찰 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총리 자문기구의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찰 제도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좀 어이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집권 여당이 이런 논쟁을 주도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죠.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간첩이 아닌 이유를 그럼 대라 그럴 텐데 도대체 무슨 말로 간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겠습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돼서 5년 동안 부여된 권한을, 의무를 대통령을 다 하고서 지금 퇴임을 한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든지 지금 정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검찰, 경찰, 국정원 이 개혁 차원에서 즉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경찰 내에 말하자면 간첩, 대공 업무를 하던 보안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화를 하고 국정원은 그야말로 외국 정보기관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좀 군더더기 차원에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3년간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경찰의 어떤 몸집이 비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을 또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검찰, 경찰, 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법이 통과된 것인데 이렇게 뚝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하시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좀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수사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정보 업무를 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 국정원 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이나 대북 정보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는 겁니다. 다만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이 없었냐? 마치 경찰은 간첩 수사를 안 해왔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도 수십 년간 대공 수사를 해왔고 그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이렇게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그 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정보 업무나 수사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역사상 지금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난 수많은 간첩 조작 예. 사건 이런 어떤 그 용공 조작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정보기관이 그런 일 못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의 이 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거지 무슨 대북 정보 역량을 약화시켜가지고 간첩들이 활개치는 나라를 만들도록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정보하고 정보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남북이 같은 민족이 예. 남북이 분열돼서 싸워서 여전히 분단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이라는 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사실 예.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도 지금 모든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주고 그다음에 국정원도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대공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한테 주고 지금 경찰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집중되는 권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럼 어떤 개혁을 또 하겠다고 나올지 그게 또 저는 걱정입니다. 자, 이분이 그냥 책 추천글 얘기에다가 뭐 간첩 얘기가 나왔습니다. 간첩 얘기까지 해서 좀 치열하게 좀 논쟁적 논평들 좀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키워드로 있는데요.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철통 방어를 요즘 하고 있죠. 출근 때 뭐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이제 막는 거예요. 상황이요. 일단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며칠 전 상황들 영상들 여러 가지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공항이랑 불안장에 오셔왔었는데 출근이랑 업무엔 지장 없으세요? 구청에서 무가족들 계속 막으실 건가요? 나왔어요, 갈게요. 그애가 인간이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네 기다려도 오지 않은 유가족들은 박근영 구청장과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즉시 각자의 공직을 내려놓고 민간으로서의 재판을 받으십시오.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모두 누리고 황제 재판을 받는 것은 유가족들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만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새벽 기도로 출마하지 마시고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형사 유가족을 막기 위해서 용산구청 차원에서 직원을 3교대 총 동원시켜서 약 90명가량의 용산구청 직원을 구청 방어 업무를 시켰다라는 건데요. 유가족들이 집회 시위를 구청 앞에서 할 것을 막으려는 이유로 공무원이 자신의 보직이나 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휘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가족들을 내쳐야 되겠습니까? 박혜원 구청장은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모습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청산의 유족분들의 시위가 있어서 3개조 90여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청사 방어 근무.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인 거죠. 경찰이 아니에요.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용산구청 설명은 유족들의 안전, 직원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을 했어요. 예. 논란 속에. 그리고 수감됐다가 보석을 풀려서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대립 상황, 이런 뭐 방어를 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이 될 건데 물론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약간 좀 책임감을 넣거나 어떤 조언을 좀 해주거나 어떤 얘기를 좀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특히 또 유가족들 저렇게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 가슴이 참 아픈 현실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좀 안타깝고 하더라도 지금 박희영 구청장도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재판 중이에요. 지금 결국 이제 재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박희영 구청장의 어떤 그 과실이 이제 드러날 거고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제 그런 어떤 결과를 보지 않고 저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유가족의 어떤 물리적 행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 어떤 지금 어떤 구조상 지금 현재 좀 그렇게 또 맞지도 않고 특히 좀 방어하는 저런 면에서는 예. 사실 이제 그 구청 공무원들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개별적인 업무가 있지만 또한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또 이제 같이 좀 하는 어떤 게 상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불 담당하는 과가 있다 하더라도 큰 산불이 나면 이제 다 같이 가서 이제 산불을 끄고 예, 하는데 방어 업무는 이제 총무과가 이제 중심으로 하지만 또 이제 다른 직원들도 유사시에는 또 그런 어떤 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제 막는 게 맞느냐 저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또 어떤 그 구청 행정 조직의 어떤 속성상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박희영 구청장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참 업무가 하기가 상당히 좀 되겠나 싶기도 해요. 예, 좀 지금. 어려운 또 그런 좀 상황이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걸 또 강제적으로 특히 또 유가족들이 또 물리력을 또 행사해서 또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재판의 좀 결과를 좀 지켜 좀 보시면서 사항을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안타깝지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예. 유가족들이 지금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구청장 업무에 복귀하면 구청장이라는 그 자리를 뭔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거 맞느냐? 뭔가 영향력이나 보호를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청사 방어 근무를 지금 이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도 이런 것도 그런 차원 아니냐? 벌써부터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유족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족들 입장에서 당연한 지적이고요. 인간적인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사퇴하는 게 맞죠. 본인의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와 무관하게. 예. 그럴 만큼 이태원 참사는 총체적인 어쨌든 이 공권력의 무능과 부작위와 무책임을 드러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희영 청장의 저렇게 사퇴 안 하고 버티는 모습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책임지지 않았고 박희영 청장도 책임지지 않았고 예. 윤희근 경찰청장도 책임지도 않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책임지도 않았습니다. 일선에 있던 뭐 과장급의 그런 담당자들 구속하고 징계하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주 대낮에 그렇게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길거리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유로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안 좋은 그 버릇 중에 하나가 꼬리 자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야 모두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박희영 구청장을 공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권영세 장관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만간 옷 벗고 총선 출마한다고 당으로 돌아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낯이 있어서 총선 출마하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유족들은 계속 사퇴 요구를 하고 있고 박희영 구청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용성 구청장은 유족들이 저렇게 아침에 나오고 하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뭔가를 조치를 또 취하고 있고 글쎄요. 뭐 이 모습이 계속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딱히 어떤 해법은 없어 보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답답한 시정에서 이런 주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때리고 띄우고 한다는 거죠. 동시에 지금 누굴 때리고 누구를 띄운다는 걸까요?
우선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첫 번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가가 탄생하고 있고 요소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막아내지 못한 그 성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서 그 뭐든지 조국 탓이다. 네. 그리고 지금도 조국 탓이다.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네. 태도 자체가 나쁘다.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다. 앞부분에서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어요. 뭔가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고 두둔하는 것 같죠. 뒷부분은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한 거예요.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단한 쓴소리죠.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약간 좀 띄우고 이낙연 전 대표는 막 비판하고 막 좀 뭐라 그런 거예요. 한 소리 한 거예요. 이거 왜 저런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걸까요?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예. 그 만약에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과연 공천을 줄까요? 아마 이 부분 공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을 하겠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공천을 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의도에서 해요. 아까 본인 생각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해도 민주당이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본인도 비슷하죠. 그런 비슷한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러 뭐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이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함께 뭐 신당을 만들든 뭐 어떻게 뭐 무소속 연대를 하든. 그럼 약자를 해서 뭐 추조 또는 조추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합류할 사람이 되게 많겠죠. 김남국 의원이 혹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거 연대 열풍 내지는 신당 열풍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총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머릿속은 다 총선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지금 그렇게 들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찰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성찰을 썼어. 성찰. 예, 그러면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이 아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깊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사람 1등 공신을 다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 전 장관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성찰을 먼저 하고 나오라고. 근데 뭐 그거는 우리들의 또 입장인 거고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빨리 나와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든지 가봐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총선에서의 어떤 출마 또는 어떤 입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신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저 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어요. 민주당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요. 그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뭐 총선과 관련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게 들릴 법하게 미리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안보의 파괴를 저질렀죠.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법사위 양도하는 것을 보고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의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을 아마 이분이 뭐 그 총선에 나온다라는 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이분이 중심이 되는 당을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 장관님이 꼭 같이 뛰어야 될 파트너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추미애 전 의원입니다. 정무적 감각이나 그리고 이 선명성에 있어서 추미애 전 대표와 함께 조 장관이 나오신다면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정말 어떤 당이 와도 어떤 당이 만들어져도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은 일단 손 잡으면 잘 될 거다. 그러면 손조추 뭐 이런 결성 이렇게 되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아니 아까 정미경 전 최고는 잠시 말씀하셨어요.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은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 근데 그렇게 평가를 받는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똑바로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될 상황이죠. 긴장해야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앞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성찰을 요구하고 당에도 지금 성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떤 성찰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 먹은 분이잖아요. 초가삼간 다 지금 홀랑 다 탔다 지금.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예. 근데 그에 대한 본인의 성찰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게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 순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까?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전직 대표들이 왜 저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뭐 손혜원 의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대표, 송영길 대표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고마운 분들이고. 이른바 엑스맨입니까? 아니 그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금 의원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저분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민주당이 긴장이 된다고 얘기하셔서 저분들이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게 아니라 다른 갈래의 긴장이 있네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만약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어요. 손, 조, 추. 뭐 어떤 분은 여기다 뭐 송 전 대표 얘기까지 막 섞어서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다 출마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모여서 뭐 신당을 만들면 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뭐 1%는 있을 수도 있다.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말씀하세요.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5개월 뒤면 12월 12일, 올해 12월 12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12월 12일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역에서 또는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언론에 뭐 얼굴을 보인다든지 뭐 어디 방송, 텔레비, 라디오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말하자면 몸풀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민주당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러고 정의당도 그러고 또 양향자 신당이다, 금태섭 신당이다, 뭐 정의당은 또 재창당한다 그러고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 또 우병우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에 한정한 특별한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서 출마를 좀 저우질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이 세 분들이 지금 몸풀기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혹시 민주당은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몸 푸는 것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공직 후보자로 나서서 선거에 나가는 문제는 완전히 틀립니다. 공천에는 이제 공천 룰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아주 세부적인 시행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과 실제 후보로 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되겠죠. 아까 한 1%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약간 좀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주셨어요. 홍석준 이렇게 마지막으로 추미애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 너무 얌전해서 문제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정동연, 천정배 그리고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시 이제 총선으로 정계 복귀하고 싶은데 이제 복귀하려면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명분을 이제 찾는 게 보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추미애 대표나 사실은 이제 비슷한 명분을 이제 두 가지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거, 그리고 또 비명계를 이제 그 비판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뭐 민주당의 과거에 했던 행태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예.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보호하는 거.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 그걸 두고 이제 무주한 정신의 뭐 간디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간디? 예.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거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 룰이 있지만 지금 혁신위가 지금 이제 본격 이제 가동 중에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혁신위에서 어떤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 내지는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멘트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진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다음은요 영상으로 몇 가지 준비된 게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최근에 이렇게 순방도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또 잘했어요. 딱 미리 입고 가고 영부인의 일이 병원 이런 것을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아주 잘했고 최근에 와서는 사고도 안 치고 잘하고 있다. 영상 뒷부분에 평가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평가 끝에 요즘에 잘하고 있다. 사고도 안 치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 사고를 앞에서 쳤다 뭐 이 뜻이 돼버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긍정적 평가가 있었어요. 전재수 의원님 이번에 파리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뭐 현장에서도 이 정부 관계자를 많이 보셨는데 김건희 여사 최근의 활동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만 내조하겠다라고 국민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족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편성해서 공식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공식 기구에 의해서, 공식 조직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원받고 영부인으로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런 어떤 대외 활동에 있어서 과거에는 굉장히 좀 위축돼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에는 좀 상당히 좀 자신감을 많이 좀 가지신 것 같습니다. 또 행사 같은 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평가도 보면 이번에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아오자이를 최초로 입은 우리나라 이제 영부인이시기도 한데 뭐 그래서 이제 해당 국가에서도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가장 역할을 많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의 어떤 또 장기이기도 한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국 정상이나 외국 사람들하고 만날 때 가장 그 친밀하게 깊게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분야인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본인이 정말 이 전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어떤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질 바이든 여사하고도 내셔널 갤러리 가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도 뭐 나누고 이번에 또 마크롱 부인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좀 더 앞으로 많은 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라박 소식이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모습일까? 진짜는 뭐가 있는 걸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키워드로 봅니다. 키워드가 무시무시한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암살인데 이거 예고한 건 같다는 거죠, 뭔가가. 자, 러시아 얘기입니다. 2명이 등장을 하죠. 프리고진이라는 참 뭐랄까요? 독특한 인물,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Целью похода было не допустить уничтожения ЧВК «Вагнер» и привлеч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тех лиц, которые своими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оверши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шибок в ходе СВО. Второй фактор.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Благодарю тех солдат и командиров группы «Вагнер»,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Не пошли на братоубийствен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Остановились у последней черты.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лгали им, толкали их на смерть, под огонь. 그러니까 뭔가 항의하려고 반란을 했다. 반란을 항의용으로 썼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 이거 배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호석 전 의원. 네. 배신까지 푸틴 대통령이 거론해서 배신. 이거 지금 이 원래 푸틴 대통령의 평판이라는 게 배신자는 절대 냅두지 않는다. 더 구체적 말씀 살려두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암살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앞날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은 예. 푸틴 대통령의 배경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원래 뭐 좀도둑 출신의 예.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푸틴 대통령 눈에 띄어서 외식 사업에 진출을 하고 뭐 식당을 운영하고 뭐 핫도그 팔고 뭐 그랬다 네, 그러죠? 한때 이제 예. 푸틴의 요리사다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이제 측근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군사 기업을 세워가지고 예. 일종의 이제 용병 역할을 한 건데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국민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장을 독점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그런 사기업, 용병 기업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민간 전투원이 용병이잖아요. 네, 일단 용병을 쓴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선봉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무슨 약간 중세 시대 그렇죠, 중세적이죠. 예. 근데 그런 관계에 있던 인물이 갑자기 이제 총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모스크바를 향해서 행진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러시아 이제 군사 지도자들, 군부와의 알력 관계에 있다. 예. 근데 모스크바는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어요. 불과 모스크바 코앞에 200km 앞에까지 진군을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내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급한 불은 껐는데 예. 과연 푸틴 대통령이 본인의 체면과 위상과 리더십을 손상케 한 저 프리고진을 가만두겠느냐. 예. 지금은 일단 중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벨라루스로 보내기는 했지만 근데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굉장히 우방이에요. 거의 그리고 뭐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벨라루스 거기는? 대통령을 거의 부하 취급하는 예. 사람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은 일단 여론을 의식해서 가만두겠지만은 나중에 가만두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무슨 암살 예고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푸틴 대통령이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믿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배신이라는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푸틴 대통령 이른바 뭐 철권 통치를 하고 있다. 뭐 러시아를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서 뭐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리더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느 정도 잃어버린 겁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푸틴이 이긴 거잖아요. 오. 아니 제가 볼 때는 보통 역사적으로 이런 예. 일들이 그래도 종종 있었어요. 그럼 무슨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진을 했다? 그거는 진짜 그냥 말이 안 되는. 반란을 항의용으로 썼다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자기 목숨을 그냥 항의용으로 썼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란을 한다는 건요. 진격해서 푸틴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안 한 거 중도에 멈추고 이게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예,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예.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어쨌든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푸틴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못하게 했든 안 하게 했든 그건 푸틴이 하지 않았을까요? 푸틴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합의 아닌 합의를 한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아래 있는 나라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국가로 보내준다는 거는 지금은 살려주지만 앞으로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이에요. 방점은 네, 지금은. 지금은. 그다음에 그 용병의 특징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용병은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건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용병이라는 게 돈을 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쳐서 싸우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병을 믿고 또 이런 뭐 반란을 했다? 이것도 좀 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완전히 푸틴의 승리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물러난 바그너 그룹에는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동자는 배신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달리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용병들이나 주동자들의 가족을 위협을 해서 반란을 중단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푸틴이 한 수 위인 겁니까 지금? 아니 그렇죠. 어쨌든 푸틴은 통치자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일개 용병 그룹의 수장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인 판단, 냉정한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냥 욱해서 반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요. 그리고 벨라루스를 일단 보내놓고 푸틴이 얘기한 거는 그 반란에 가담했던 바그너 그룹의 그 무장 인원들 다 기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용병들 같은 경우에 재계약을 하겠다. 재계약한다는 거는 계속 용병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한마디 더 한 거는 약간 내분을 꾀하는 거죠. 이제 상황이 이런데 바그너 용병들에게 너희들은 선택해라. 총구를 어디로 돌릴 건지. 근데 이런 말하자면 그 언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의 그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아, 위태롭다라는 거는 이거 심상치 않다. 지금 이 인물의 지금 이 생명이나 목숨이 이거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 뜻인데,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푸틴은 결국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이제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 간을 좀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이제 진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리고진의 운명은 제가 볼 때도 뭐 암살을 당하든지 좀 앞으로 좀 앞날이 좀 어두운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푸틴이 지금 23년 동안 이제 러시아를 철권 통치해 오고 있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제 실각을 했습니다. 이번 반란으로 인해서 푸틴은 엄청난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 게, 첫 번째는 이게 바그너 그룹이 이제 바흐무트라든지 러시아하고 이 격전지, 우크라이나 격전지에 있다가 이제 거꾸로 후방으로 이제 차를 돌려서 총구를 돌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로스토프 나도두라고 그 남부군 사령부가 있는 그 도시를 점령하고 1100km를 그냥 논스톱으로 달렸단 말입니다. 별 저항 없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우리가 확실히 본 건 뭐냐면 러시아 정규군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많은 또 러시아 시민들이 바그너 그룹을 환영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보면서 결과는 진압이 되었지만 이번 사태로 지금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았고 그것이 대내외에 알려졌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앞으로 러시아 전국에 저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 한 1분여 남았는데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아닙니까? 강대국, 군사 강대국, 뭐 강대국이고 가끔씩 우리도 막 협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던 것은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다. 뭐 길어봤자 보름 가겠냐.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얘기잖아요. 지금 작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이걸 보고서 푸틴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러시아 군사력, 전쟁 수행 능력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서 정신이 버쩍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프리고진 때문에 또 정신이 버쩍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력 기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오히려 권력 기반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유럽 쪽, 서유럽 쪽 언론이나 정치권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 러시아가 항상 관심사인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